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김 작가 질문해 주십시오. 네, 김 작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경총에서는 이 정책을 반대하고 나섰더라고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사업자한테 어떤 피해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피해라기보다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100대 기업이 100을 벌면, 기업 쪽에서 가져가는 게 한 60이 돼요. 그게 이제 또 고용 측에서 가져가는 거는 60이 안 되고 4%밖에 안 돼요. 근데 중소기업은, 고용이 한 72%를 고용한테 지불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업 쪽에서 가져가는 수익은 한 30%가 돼요. 그러니까 대기업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 만약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 그러면 뭐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죠. 근데 이게 중소기업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불가능한 거죠. 왜냐 그러면 지금 현재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 그러니까 기업의 비용의 70%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비정규직까지 정규직화하라 그러면 중소기업에게는 상당히 비용 부담이 있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놓고 보면 대기업의 한 60% 정도가 중소기업이 받고 있거든요. 또 원청 하청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청이라고 하는 것은 주문을 내는 대기업이죠. 하청은 1하청, 2하청, 3하청이 있는데 1하청이 한 50에서 60% 임금을 받는 거고 4만청까지 내려가면 전체 대기업이 받는 금액이 한 25% 수준밖에 안 돼요. 그만큼 열악한 환경이다는 거죠. 그런 중소기업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런 그런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비용 부담을 중소기업에게 떠넘기는 셈이 되니까 경총 입장에서는 안 되지 않나라는 입장인 것 같고요. 대통령께서는 공약사항으로 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으니까 일단 사람이 있는 사회 또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는 소득이 좀 늘어나야 된다. 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문제를 아마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이 지금 경총하고 조금 맞서는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거는 하루아침에 뜯어고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시간을 두고 서서히 우리가 성장하는 가운데 이 문제를 해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네, 0711번님, 곽수종 진행자님, 초심 잃지 마세요. 새 대통령이 탄생돼도 원칙을 중시하시죠. 허니문은 끝났습니다. 박지원 대표하고 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저는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늘 노력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점은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초심이 뭐냐고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게 제 초심입니다. 자, 오늘 박 전 대통령 3차 공판 열렸습니다. 여전히 박 전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요. 31일은 또 정유라씨 귀국도 앞두고 있고 국정농단에 과연 어떤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지 상당히 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세 번째 공판이죠? 네, 그렇습니다. 쟁점이 뭐였습니까? 뇌물. 그리고 대가성입니다. 대가성. 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크게 5가지의 그런 혐의로 기소되어서 재판받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뇌물 수수거든요. 예. 그런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은 최순실 씨와 별도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예. 하지만 뇌물은 최순실 씨에 대한 공소사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네. 변론이 병합되어서 재판이 진행되고요. 예. 오늘 그 변론 병합되어서 진행된 사실상 첫 번째 재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은 이 인사청문회 할 때 최순실한테 먼저 통과를 받고 인사청문회를 했겠죠? 그 당시에. 글쎄요.
자, 이러면 이제 또 자유한국당 사랑하는 분이 곽수종 씨 또 이러면서 또 문자를 보내실 것 같은데, 우리 또 하태경 의원이 문자를 받을 때가 잘 나갈 때라고 하셔서 오늘 주진영 전 하나투자증권 대표가 정인 출석했는데, 네. 삼성 합병에 부정적 의견 냈다가 사퇴 압력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진영 전 대표가 그동안 특검에도 참고인으로 나와서 진술을 했고요. 또 그 이외에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본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는데, 오늘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역시나 예상대로 굉장히 거침없는 증언을 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좀 내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이제 국민연금의 의결권 전문위원회가 있죠. 국민연금이 워낙에 큰 규모이기 때문에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주로서 의결권 찬성 반대 여부를 결정할 때 독립적으로 결정하자, 객관적으로 하자라고 해서 둔 것이 의결권 전문위원회인데요. 의결권 전문위원으로 있다가 중간에 사퇴한 어떤 분이 계십니다. 그 어떤 분이 안종범 전 수석 그리고 문영표 전 이사장과도 매우 친한 상황인데 당시에 이 삼성의 그 합병 관련해서 이게 이상한데 왜 다들 찬성할까라고 생각을 해서 주진영 전 대표가 물어봤답니다. 이분에게. 그랬더니 이게 그분 자신도 이해가 안 되어서 여기저기 물어봤더니 삼성 합병에 찬성하라는 것이 바로 청와대의 뜻이라고 말하더라.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오늘 증언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이 첫 번째 중요한 점인 것 같고요. 또한 두 번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야기에 대해서 발언에 대해서 좀 거친 표현을 썼는데요. 바로 정신 나간 일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정신 나갔다고 그랬어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에 공개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삼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와중에 이 삼성의 합병이 무산되면 국가 그리고 경제에 큰 손해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국가원수가 한 기업의 합병에 대해서 한 입장을 정해서 공개적으로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정신 나간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증언으로 했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모 기업체에 대해서 멕시코로 회사를 옮기면 너희들한테는 내가 부가관세를 상계관세를 45% 매기겠다. 함부로 멕시코 갈 생각은 꿈에도 생각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 하는 건 어떻습니까? 네. 미국 법이 적용되겠습니다만 일단은 국내도 문제인데요. 사실은 그 외국 투자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투자자 국제 분쟁 소송 기관인가요? ISD. 그렇습니다. ISD가 결국 주진영 전 대표도 했던 이야기가 오늘 한 이야기가 ISD를 언급한 것으로 지금 추측이 되는데요. 이제 투자자 국가 소송 제도입니다. 본질은 중재입니다만 그래서 어떤 외국 투자자가 그 국가에서 투자를 한 국가의 정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론스타가 지금 우리나라를 상대로 해서 무려 5조 원에 달하는 이 ISD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진행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 합병 당시에 합병에 반대했던 그 엘리엇이 있습니다. 이 엘리엇이 이 ISD 제도를 활용을 해서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되는 이 회사의 주주총회에서의 합병 의결에 개입했다. 그로 인해 결국은 자신들이 반대했던 합병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라고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또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점을 주진영 전 대표가 지적한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요, 구체적인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증인 신문이기 때문에 처음에 검사가 신청한 증인입니다. 검사가 주신문을 먼저 하고요. 이제 반대신문이 있어야 되겠죠. 반대신문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고 또 마지막 말미에 재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증인에게 묻고 싶은 게 있으면 하시오라고 했는데 그런 게 없다고 하고 신문 절차가 종결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주진영 씨하고 서로 묻고 답하고 할 그런 계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묻고 싶은 게 있었다면 할 수 있었겠습니다만 변호인만 했죠.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주진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3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뿐이지.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만큼은 확인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하셨는데요. 실제로 오늘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진영 전 대표가 했던 증언은 여러 가지 추리와 추측에 불과하다. 그렇군요. 그리고 주진영 전 대표가 당시에
구체적인 그런 의사결정 과정과 그리고 있었던 일들을 알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취지로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판단은 법원에 몫이겠죠. 그렇군요.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저 주진영 전 대표 발언이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뇌물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가성이 없다라는 주장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삼성 측에서 정유라 씨 측에게 금전 지원, 승마 관련된 금전 지원을 했고 또 그게 바로 삼성물산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하도록 그렇게 정부에서 대통령이 힘을 썼다. 그 둘 사이에 대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검찰 측의 공소 사실의 요지인데요. 이러한 점에 주진영 전 대표의 증언은 부합합니다. 하지만 이 주진영 전 대표의 증언만으로 재판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앞으로도 증인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증거 조사를 하는 서중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 종합해서 판결은 선고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증언 하나만 가지고 일희일비하기는 양측 모두 성급한 것 같습니다. 주진영 전 하나증권 대표이사가 상당히 말씀하시는 게 시원시원하고 거침없다 보니까 이제 많은 세간의 이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관계, 진실관계만큼은 조금 더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된다는 뭐 그런 입장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도 상당히 지금 관심일 건데요. 언제까지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재용 부회장 재판 역시 굉장히 좀 갈 길이 먼 것 같은데요. 앞으로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기한입니다. 1심에서는 최장 6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 6개월이 넘어서까지 판결이 선고되지 않으면 일단 불구속 상태, 즉 구치소에서 나와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구속 기한이 바로 8월 28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한 2달 정도 빠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10월 16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최순실 씨 등과 같이 다른 죄로 다시 구속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8월 28일에 이제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과연 재판이 끝나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 설령 그때까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뭐 어느 정도 끝난다고 하더라도 지금 뇌물을 주었다라고 기소된 게 이재용 부회장이고요. 뇌물을 받았다라고 기소된 게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최순실 씨입니다. 그렇다면 이 재판 판결의 선고가 하나는 앞에 나오고 하나는 뒤에 나오는 게 과연 타당하겠느냐. 만약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뇌물 공여 혐의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면 아직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죄의 심정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타당하지 않다. 그렇다면 마지막에 모든 뇌물 관련된 사건을 한꺼번에 선고하자. 그 전에 다른 사건들은 일단 재판이 종결되고 변론이 종결되고 또 구속기한이 끝나면은 일단 귀가 조치해서 일단 그 선고를 기다리는 쪽으로 현재는 그렇게 가닥이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재용 재판을 좀 미루자 이런 이유입니까? 지금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변호인들이 이재용 부회장 재판 기록의 조사를 미루자고 했는데요. 이거는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절차를 뒤로 미루자는 건 아니고요. 이재용 부회장의 그 재판에서 그 공판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 기록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검사가 당연히 증거로 제출을 했겠죠.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사실 좀 불리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사를 최대한 뒤로 미루자. 보통 통상적인 경우에 서증조사, 문서로 된 증거부터 조사한 후에 증인 신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약간 그와는 다른 그런 이례적인 그런 주장을 요청을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들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박 전 대통령을 보면 재판 과정에서 완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이게 하나의 일관된 혐의 부인 전략인 건지 아니면 이 자칫 잘못하다가 또 현재 판결처럼 어떤 반성의 의미라든지 또는 자기의 어떤 뒤돌아보는 그런 점이 없다는 정상 참작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서 불리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까지 끌고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하나 두 개라도 시인했다. 범행 사실을 자백한다면은 이거 봐라. 왜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라는 비난을 받겠고요. 또 하나 그 헌법재판과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개개의 행위마다 하나하나 A라는 행위가 인정되면 유죄고요. B라는 행위가 인정 안 되거나 아니면 증거가 부족하면 그 부분은 무죄 판결이 선고될 겁니다. 개개의 그런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증거가
좀 뚜렷이 있는 존재하는 혐의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안종범 전 수석의 어떤 그 업무 수첩 등등이 있거든요. 문자 메시지 등등. 그런데도 끝까지 그러한 점까지 부인한다고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는 여러 가지 그 법정 내의 그런 진술의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뢰성도 떨어질 거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좋지 않아 보이는데 최종적인 그런 최종적으로는 당사자인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당할 몫이고 또한 법률적인 조언은 변호인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본인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고요. 그런데 아마 지금까지의 기조가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자, 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상당히 많은데 좀 정유라 씨가 또 귀국한다는 소식이 있어서 정유라 씨가 오면 구속되나요? 혐의가 뭡니까?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뭐 때문에 체포영장입니까? 체포영장 발부 사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화여대 관련해서 업무방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귀국하면은요 공항에서 바로 그 검찰 조사관들이 검찰 수사관들이 가서 신병을 확보할 겁니다. 체포영장을 집행하겠죠. 그런데 체포영장이 발부되어서 집행한다 하더라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지 만약에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석방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체포는 체포고 또 그 다음에 구속은 또 다른 절차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과연 이게 업무방해를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겠느냐. 물론 한번 도주했고 또 국내 송환을 계속 장기간 거부했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할 경우에 구속영장 청구했을 경우에 발부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요. 그 후에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면 혹시 정유라 씨가 단순한 뇌물죄의 참고인 자격이 아니라 뇌물죄의 공범인 것은 아닌가라는 점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외국환 거래법 관련한 그런 혐의점 그리고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데 이제 그런 행위들을 같이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점 등등 그리고 또한 이제 최순실 씨 등의 그 재산 형성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기여를 했는가 또는 아는 점들이 있는가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정유라 같은 경우는 미필적 고의 딸이기 때문에 엄마가 시키는 대로 다 했다 이래버리면은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가 있죠. 그리고 미필적 시킨 대로 했다고 해서 뭐 미필적 고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몰랐다.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하는지를 몰랐다라고 하면서 법망을 빠져나갈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만에 하나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가 함께 범죄를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최순실 씨가 그동안 법정에서 굉장히 날카롭고 날선 모습을 보이다가도 이 딸 정유라 씨 이야기가 나오면은 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설령 정유라 씨가 많은 것을 알고 있고 함께 범행을 했다 하더라도 최순실 씨가 다 안고 가려는 시도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또 생각도 듭니다. 노승일 전 K스포츠 부장이 정유라 씨를 뿅 갔다 그랬고 귀국해서 언론도 이야기합니다만 정원이 상당히 예상치 못한 것들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일각에서 이 일가를 잘 아는 분들은 장시호 씨와 정유라 씨가 좀 성정이 비슷하다. 그래서 장시호 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 특검 수사에 도움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유라 씨도 귀국한 후에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뭐 애초에 입을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외로 굉장히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그렇게 주요한 정보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검찰의 임무라고 할 수 있겠죠. 참 전 세계에서 10위권에 해당하는 경제 국가에 이런 농단이 있었다는 자체가 참 한없이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다. 어떻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